서울 김포공항 5시 15분. 윤상호는 조용히 대기열 앞줄에 서 있었다. 그 누구도 그가 예비역 해병대 중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79세, 은퇴한 지 오래, 이제는 손녀의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을 보기 위해 혼자 비행기를 타려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상처, 그리고 절박한 의지가 있었다. 손녀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군인의 길을 택한 아이였다. 군복을 입고 졸업하는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바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석 달 전부터 예매를 서둘렀고, 그 중에서도 다리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뻗을 수 있는 복도 쪽 좌석 14C를 일부러 더 비싼 가격으로 결제했다. 고령자 전용석도 장애인석도 아닌 일반석이었지만 그에겐 충분했다. 탑승은 조용히 이루어졌다. 그는 특별 대우를 달하지 않았다. 군에서 물러난 지 반세기가 지났고 지금의 삶은 평범한 퇴역자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공항에서도 탑승구에서도 어떤 시선도 기대하지 않았다. 다만 정시에 출발하고 정해진 자리에 앉아 고통 없이 내려가는 것, 그것만이 그의 바람이었다. 비행기 안은 예상보다 일찍 탑승이 시작되었고 그는 질서 있게 자신의 좌석으로 향했다. 하지만 자리에 앉은 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상황은 바뀌었다. 한 승무원이 다가왔다. 또렷한 말투로 좌석 번호를 확인하더니 예약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며 다른 가족을 위해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말했다. 3명의 가족이 각각 흩어져 앉게 되었고 그들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유일한 세 자리가 바로 윤상호의 자리와 그 옆 2자리라는 것이었다. 그는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잠시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말했다. 그 좌석은 단순한 선호가 아닌 의료적인 필요 때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릎은 전쟁 중 부상을 입었고 오랜 세월 지나도 한 번 굽히면 오래 펴지지 않았다. 하지만 승무원은 원칙과 절차를 반복하며 이 상황에서 비행기의 출발이 지연될 수 있음을 은근히 내비쳤다. 상황은 명확했다. 그는 협조하지 않으면 문제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고 수많은 탑승객의 시선이 그를 향할 것이었다. 결국 그는 입을 다물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침묵 속에 가방을 들어 다른 좌석으로 향했다. 새로 안내받은 자리 31B는 중간 자리였고 양옆에는 이미 다른 승객들이 착석해 있었다. 그는 항의하지 않았다. 주변에선 그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는 그의 몸에 맞지 않았다. 다리를 펼 수 없었고 어깨는 양옆에서 밀려왔다. 불편한 자리에 묶인 채 그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몇 분이 지났고 다시 몇 분. 누군가 불편해 보인다 말하는 사람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다. 그의 희생은 그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았다. 자리를 양보받은 가족은 이미 자리에 앉아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누고 있었고 승무원은 다음 승객 응대를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상황은 종료된 듯 보였다. 하지만 세 줄 앞에 앉은 중년 여성이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이름은 정아은, 대기업 커뮤니케이션 팀 이사. 그녀는 방금 일어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항의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지만 그 일이 옳지 않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락망을 떠올렸고 한진항공의 내부 연락 담당자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다. 승객 윤상호, 좌석 14C에서 31B로 강제 이동됨, 예약 확정 및 의료 사유 있음, 승무원 대응 비협조적, 현재 탑승 중, 대응 필요. 보내는데 20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너무 오래된 구조적 무시에 기인한다는 걸 알고 있었을 뿐이다. 윤상호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그는 익숙했다. 고개를 숙이고 감정을 삭히는 데 익숙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그는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다. 기내 방송이 곧 들려왔다. 좌석 벨트를 착용하라는 안내, 비상구 설명, 산소 마스크의 위치. 전형적인 절차가 흘러가는 동안 그는 눈을 감았다. 그에게 이 비행은 단지 교통수단이 아니었다.
그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포기한 것이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선 작은 울분이 자라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걸 보았을까? 그 침묵 뒤에 있는 피로와 단념,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꾹 눌러온 무게를. 아직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조용히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윤상호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좌석 31B, 그 자리는 그가 수년 전부터 피하고자 했던 곳이었다. 가운데 자리, 다리를 펼 수 없는 구조, 양옆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오른쪽에는 이어폰을 낀 젊은이가 고개를 돌린 채 화면 속 컨텐츠에 몰두하고 있었고, 왼쪽에는 노트북을 열고 뭔가를 바쁘게 두드리는 남자가 팔꿈치를 넓게 벌려 사용하고 있었다. 좁은 공간 속에서 윤상호는 한쪽 무릎을 억지로 구부린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무도 그의 존재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씩 흘렀다. 그는 몇 번 자세를 바꿔봤지만 공간은 바뀌지 않았고 무릎의 통증은 더 깊어졌다. 무릎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자신에게 서서히 서운함이 쌓였다. 하지만 그는 익숙했다. 참는 것,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배워온 방식이었다. 앞쪽 세 번째 줄 창가 쪽에 앉은 정하은은 여전히 그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펴려다 말고 다시 가방에 넣었다. 문서도 회의도 오늘만큼은 집중이 되지 않았다. 아까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승무원의 말투, 윤성호의 반응, 주변의 침묵. 그건 단순한 서비스 문제가 아니었다. 정하은은 이미 메시지를 보낸 상태였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윤상호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한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를 알고 있었다. 단지 자리를 양보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에 버티다가 결국 침묵한 것이라는 걸 직감했다. 윤상호의 손은 여전히 무릎 위에 얹혀 있었고 자세는 고요했다. 하지만 고요함은 결코 평온함이 아니었다. 정하은은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오래된 단념, 혹은 오래 참아온 무시.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가만히 있는 건 옳지 않다고 느꼈다. 기내에서는 마지막 탑승 확인 방송이 들려왔다. 안전점검이 진행됐고 승무원들이 빠르게 좌석을 훑어보며 준비를 마쳤다. 윤상호를 안내했던 젊은 승무원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의 줄을 지나쳤다.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정하은의 휴대폰이 손안에서 진동했다. 아까 보낸 메시지에 대한 답장이었다. 상황 확인 중, 본사 운영팀 전달 완료, 필요시 기장에게 전달 예정. 그녀는 메시지를 읽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가 조금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비행기의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 정리라 이어졌다. 기내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승객은 각자의 기기로 시선을 돌린 상태였다. 윤상호는 눈을 감고 있었다. 잠을 청하는 것도 아니었고 피곤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지금의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표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예기치 않게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훈련소 시절 후임을 업고 탈출했던 순간, 작전 중 무릎을 다쳤을 때 들려왔던 구조대원의 목소리, 그리고 귀국 후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그해 겨울.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몸에 맞는 자리에 앉고 싶었을 뿐이었다. 노트북을 두드리던 남자는 여전히 자기 세계에 빠져 있었고 이어폰을 낀 청년은 아예 윤상호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것이 오히려 윤상호에게 익숙한 풍경이었다. 나이 든 사람, 말 없는 사람, 배려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점점 투명해진다. 정하은은 계속 그의 옆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오늘 일어난 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고. 그녀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내 방송이 다시 울렸다. 탑승문이 닫혔고 활로주로 이동을 시작한다는 안내였다. 비행은 곧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 조용한 기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누군가 알고 있었다.
누군가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변화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기장 남지원은 조종석의 디스플레이에서 낯선 알림 하나를 확인했다. VIP 승객 이슈, 윤상호, 좌석 이동, 의료 사유 무시, 고객 불만 접수됨. 이름을 읽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다. 그는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관제실에 잠시 대기 요청을 보냈다. 부기장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남지원은 이미 안전벨트를 풀고 조종석을 나섰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수석 승무원을 호출했다. 나이가 지긋한 여성 승무원이 빠르게 다가오자 그는 곧바로 물었다. 승객 윤상호 씨가 어디로 이동되었습니까? 그녀는 약간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31B입니다. 가족 승객 3분이 자리를 함께 요청하셔서 남은 자리 중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남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책임을 묻지 않았다. 단지 상황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는 말없이 손목에 소매를 정리하고 유니폼의 금색 줄무늬를 살펴보았다. 기장은 늘 침착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지금은 단순한 매뉴얼로는 부족했다. 조종관이 아닌 눈앞에 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책임감이 아니라 존중이었다. 기내로 발을 옮긴 순간 주변은 조용해졌다. 특별히 말을 건 사람은 없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몇몇 승객들이 시선을 들었고 일부는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남지원은 일직선으로 31번 줄로 향했다. 31B. 윤상호는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그를 바라보며 기장은 멈춰섰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어진 침묵은 결코 어색하지 않았다. 이 공간 속에서 필요했던 건 설명이 아니라 인식이었다. 그는 단호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윤상호의 이름을 불렀다. 윤상호가 천천히 눈을 떴고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맞닿았다. 남지원은 군복무 시절처럼 정중하고 엄격한 자세로 예를 표했다. 그 짧은 인사에 기나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예비역 중사 윤상호님. 한진항공을 대표하여 그리고 같은 군 복무자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서 숨소리가 바뀌는 것이 느껴졌다. 몇몇 승객들은 머리를 들었고 몇몇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다시 들어 촬영을 시작했다. 귀하의 좌석 이동은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절차상 이유가 아닌 존중의 부재였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지원은 앞에 젊은 승무원을 바라보며 지시했다. 31B 승객을 1A로 직접 안내하십시오. 지금 즉시. 승무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장님, 1A는 이미 착석 중입니다. 남지원은 잠시 멈추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자리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십시오. 기장이 직접 요청드리는 자리라고 설명하세요. 거절 시에는 부기장 좌석을 드릴 것입니다. 그것도 불가능하면 제 좌석을 양보하겠습니다. 기내는 정적에 휩싸였다. 단 한마디 말도 들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듣고 있었다. 말이 아닌 태도, 직책이 아닌 신념. 그것이 지금의 기장이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윤상호는 말이 없었다. 단지 기장의 말이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오랜 시간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말들. 어떤 명예도 증명해주지 못했던 인정의 순간. 승무원은 조심스럽게 앞쪽으로 걸어가 1A 승객에게 양해를 구했다. 젊은 남성은 잠시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일어나 섰다. 그는 윤상호를 향해 짧은 인사를 건넸고 아무런 불만도 제기하지 않았다. 윤상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아직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다. 남지원은 그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곁에 머물렀다. 주변 승객들이 조심스럽게 시선을 돌렸고 몇몇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이 조금 전까지 무관심했던 대상에게 이제는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기내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존재가 존중받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메시지였다. 남지원은 뒤를 돌아보며 기내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정하은과 마주쳤다. 단 한 번의 눈맞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비행기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명백히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가 끝내 말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움직였다. 그 조용한 연대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었다. 윤상호가 원 A 좌석에 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객실 뒤쪽에서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시선은 조심스럽게 윤상호를 향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다. 그는 짧게 말했다. 자신이 윤상호와 함께 복무했던 병사였다고. 2005년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부대에서. 당시에는 이병이었고 훈련 중 호우 속에서 발생한 사고 때 자신을 구조해준 사람이 바로 윤상호였다고 했다. 그날 이후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아있었고 이렇게 우연히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말을 끝마치지 못한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감정에 벅차올라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주변에서는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무게는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윤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개를 살짝 돌려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감정은 말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전해졌다. 기장 남지원은 다시 인터폰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짧게 숨을 고르고 마이크를 켰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존중받아야 할 분께 불편함을 드렸고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이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어떤 가치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이고 책임이며 기억입니다. 잠시 말이 멈췄다. 사람들의 눈이 기장을 향했다. 저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비행기가 다시는 누군가의 침묵 위에 떠오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가볍게 다뤄지지 않도록, 한 사람의 상처가 무시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조용한 박수가 또다시 퍼졌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고 더 길었다. 기장은 마이크를 끄고 조종석으로 돌아갔다. 부기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출발 준비가 끝났고 활주로로 이동할 수 있다는 신호가 떨어졌다. 하지만 이미 중요한 일은 이루어졌다. 윤상호는 자리에 앉은 채 가슴속 어딘가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오랜 세월 잊고 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뒤편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남성은 고개를 숙인 채 양손을 무릎 위에 놓고 있었다. 그는 더는 울지 않았지만 눈은 여전히 붉었다. 승객 중 일부는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기록했고 일부는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 누구도 윤상호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고 그 역시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없는 울림이 기내를 채우고 있었다. 정하은은 조용히 손을 내려 무릎 위에 놓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촬영하지 않았다. 지금은 기록이 아니라 존중의 시간이었다. 기내 방송이 꺼진 이후 객실 내 공기는 전과 전혀 달라졌다. 더 이상 무관심도 불편함도 없었다. 대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생겼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 질문은 말보다 더 강했고 비행의 시작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윤상호는 한마디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이제 이름 없는 존중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말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윤상우는 원웨이 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환영도 기대하지 않았고 주목받는 일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선택한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이 비행에서 일어난 일은 단지 자리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묻혀있던 존엄과 기억에 관한 일이기도 했다. 비행이 이륙 준비를 마친 순간 또 한 명의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키가 크고 머리를 짧게 깎은 30대 후반의 남자였다.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주저하다가 큰 결심을 한 듯한 얼굴이었다. 그는 기내 전체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은 2006년 아프가니스탄 캠프 레더넥에서 윤상호 중사와 함께 복무했다고. 당시 그는 일개 병사였고 훈련 도중 폭발 사고에 휘말렸으며 의식을 잃었었다고 했다. 그 상황에서 윤상호 중사가 혼자서 그를 끌고 나왔고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는 처음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남자가
그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천천히 눈길을 보냈다. 말없이 바라보는 두 사람 사이엔 많은 것이 오고 갔다. 수많은 훈련, 소리 없는 명령, 말 대신 주고받았던 시선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눈빛 하나로 압축되었다. 그 남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좌석에 앉으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승객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장면을 바라봤다. 어떤 이는 입을 다물고 있었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떠들지 않았다. 객실 전체가 하나의 감정에 잠긴 듯했다. 기장은 다시 인터폰 앞으로 향했다.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적인 방송의 톤이 아니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의 어조였고 스스로도 그 말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비행기에는 단순한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과 존엄이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무시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다. 이 자리에 계신 윤상호 예비역 중사님은 단지 군 복무를 하신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고 수십 년 동안 그 고통을 안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그런 분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장터가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의 헌신은 기억되어야 합니다. 객실은 다시 침묵했다. 정적은 결코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승객은 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존중은 말이 아닌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 보여주고 있었다. 윤상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누구의 눈도 피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도록 굳어있던 감정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박수도 없었고 함성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변화가 있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이 순간을 통해 기내 전체에 스며들고 있었고, 그리고 누구도 이전처럼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것은 훈장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인상이 잊히지 않아야 한다는 당연하지만 잊기 쉬운 상식의 복원이었다. 윤상호는 고요히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제대로, 진심으로.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한 건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착륙 안내 방송이 흐르고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윤상호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익숙해진 기다림처럼 이번에도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하차 안내가 반복되고 객실 승무원들이 각 열을 지나며 인사를 건넸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눈을 맞추고 짧게 고개를 숙이는 인사였다. 의미 없는 절차가 아니라 존중에서 비롯된 진심이 느껴졌다. 누구도 그를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그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 객실 마지막 줄에서 정항은이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윤상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 눈빛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감사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감사를 받았을 때 말보다는 침묵이 더 강하게 울렸다. 공항 도착장에서 윤상호는 손녀를 찾았다. 교복처럼 단정하게 다려진 해군 사관학교 정복을 입은 채 그녀는 한 손에 손수 만든 종이 팻말이 들고 서 있었다. 할아버지, 졸업 축하해요.
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 손녀는 말없이 달려왔다. 윤상호는 팔을 벌리지 않았지만 피하지도 않았다. 손녀는 그를 안았고 이내 울먹였다. 모롭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이보다 더한 것도 있었지. 그 말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여전히 묵묵한지. 그날 오후 둘은 공항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아 오랜만에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다. 손녀는 훈련 중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졸업 이후의 배치 계획 등을 조심스럽게 풀어놓았다. 윤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들어주었다. 그러다 손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비행기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친구들이 톡으로 뉴스 캡처를 보내줬는데 할아버지 이름이랑 사진이 있어요. 윤상호는 잠시 웃었다. 그리고 단지 이렇게 대답했다. 좋지 않은 자리를 받았고 누군가가 그걸 바꿔줬다. 손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인터넷에서 한 영상을 보게 됐다. SNS에 누군가 올린 영상이었다. 기장이 기내방송으로 윤상호를 소개하고 사과하던 영상. 그리고 전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윤상호를 기억하며 감사를 전하던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놀랐고 그 다음에는 울었다. 조용히, 말없이 반복해서 그 영상을 보았다. 자신이 늘 존경해온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다. 다음 날 윤상호의 집으로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보내는 이는 한진항공 고객지원실이었다. 봉투 안에는 정식 사과문이 담겨 있었고 비행기 전액 환불 영수증과 작게 접힌 카드가 함께 들어 있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존경하는 윤상호 고객님. 한진항공은 귀하를 오늘부터 평생 명예승객으로 지정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여정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적지만 알려주십시오. 어디든 함께하겠습니다. 한진항공 참전용사 명예위원회. 윤상호는 카드를 조심스레 2번 접어 서재 책상 위에 태극기 옆에 올려두었다.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오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국가보훈처에서 보낸 손글씨 봉투였다. 봉투 안에는 짧은 타자문서 한 장과 손글씨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문서에는 1968년 2월 베트남 전쟁 중 기록된 보고서가 새로 복구되었고 윤상호 중사의 구조활동이 공식 문서에 반영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당시 적의 공격 속에서 혼자서 다친 전우 6명을 끌고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손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다. 윤 중사님, 저는 그 차량 안에 있던 병장 서기문입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당신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날이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호는 그 편지를 가만히 붙잡고 앉아 있었다. 말도 한숨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숨결만 공간을 메웠다. 그날 그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다. 그저 그렇게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잊혀지지 않은 시간 속에서 아주 조용. 정아은은 서울의 자택 서재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주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남겨야 한다고 느꼈다. 시작은 간단했다. 윤상호라는 이름, 좌석 14시, 강제 이동, 기장의 사과, 전우의 등장, 객실 전체의 침묵. 그녀는 그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차근차근 적었다. 부풀리지 않았고 미화하지도 않았다. 담담하게, 그러나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그녀가 쓴 글은 사내 소식지 담당 에디터에게 전달되었고 곧바로 내부 뉴스레터에 실렸다. 바늘은 예상보다 컸다. 한진항공 내부 게시판에서는 글에 대한 댓글이 이어졌고
외부 미디어 요청이 이어졌다. 지역신문에서 연락이 왔고 이내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윤상호의 이야기는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좌석 32B에서 시작된 경례, 기장이 중사하게 올린 사과, 기억된 한 명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들이 쏟아졌다. 학교에서는 이 이야기를 아침 조회 시간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읽어주었다. 영상이 공유되었고 대학 강의 시간에서도 이 사례가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한 예시로 인용되었다. 전국 곳곳에 재향군인의 사무실에는 프린트된 기사가 벽에 붙었고 병영생활관 게시판에도 복사본이 붙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SNS에 공유하며 우리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썼다. 가장 널리 퍼진 이미지는 윤상호가 1A 좌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사진이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으며 얼굴에는 말없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은 그 한 컷은 수천 명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했다. 그는 유명해지지 않았다. TV에 출연하지 않았고 인터뷰 요청도 모두 정중히 거절했다. 하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갔다. 그는 여전히 강원도 창원의 작은 집에서 살았다. 여전히 아침이면 직접 신문을 가지러 나갔고 커피는 항상 블랙이었다. 무릎은 여전히 성갈았고 날씨가 흐리면 더 아팠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있었다. 그는 거리를 걸을 때 고개를 조금 더 들었고 누군가 눈을 마주쳐 인사를 건네면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다. 낯선 사람이 다가와 혹시 이라고 말을 시작하면 짧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어느 날 동네 작은 슈퍼에서 일하던 중학생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기사 봤어요. 멋있으세요. 윤상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작게 대답했다. 네가 기억해줘서 고맙다. 그 말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저녁이면 그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해가 넘어가는 시간을 기다렸다. 산 너머로 떨어지는 빛을 조용히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들과 함께 시간을 나눴다. 그날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진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는 분명 바뀌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투명하지 않았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보였다. 기억되었고 존중받았다. 그는 자신의 방 책상 위에 작은 상자 하나를 두었다. 그 안에는 항공사에서 온 카드, 보온처의 편지, 그리고 손녀가 그려준 졸업 축하 그림이 함께 들어있었다. 그는 그 상자를 자주 열어보진 않았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잠 못 드는 밤이면 조용히 뚜껑을 열고 손끝으로 종이를 만져보았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이젠 그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잊히지 않았다는 걸. 누구도 끝까지 홀로 남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그는 그렇게 기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봄이 지나 초여름에 접어들 무렵 윤상호는 평소처럼 우체통을 열었다. 그날은 다른 날들과 달랐다. 작은 회색 봉투 하나가 그의 이름 앞으로 도착해 있었다. 발신인은 국방부 군기록보존소. 왼쪽 상단에는 손으로 찍은 붉은 도장이 선명했다. 집으로 들어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얇은 인쇄물 한 장과 함께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인쇄물에는 1968년 2월 12일자 작전 기록이 복구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베트남 현지에서 윤상호 중사가 혼자서 불길 속에 갇힌 전우 6명을 구조한 일이 당시 상황 혼란으로 기록에서 누락되었지만 최근 내부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고서가 발굴되었다는 것이었다. 보고서 하단에는 국방부 장관 명의의 확인 서명이 있었다. 이 문서로 인해 그의 이름은 공식 전투영웅 리스트에 재등재되었고 그에 따라 군 경력과 보훈 기록도 갱신되었다. 그는 문서를 고요히 내려놓고 손편지를 펼쳤다. 존경하는 윤 중사님, 저는
1968년 2월 캐산 전투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병장 서기몬입니다. 중사님께서는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뒷자리에 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저를 팔로 감싸고 불길 속에서 끌어내신 분이 바로 중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이후 긴 치료를 받고 살아남았습니다. 결혼을 했고 2 아이를 키웠고 지금은 손주도 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시작은 그날 중사님의 결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이렇게 한 줄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중사님을 매년 2월마다 기억해 왔습니다. 이름 없이, 기록 없이도 제 마음속에서 당신은 늘 살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당신 덕분에 살아 있습니다. 예비역 병장 서기문. 드림. 윤상호는 편지를 다 읽은 뒤 천천히 봉투 안에 다시 넣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오래도록 가슴을 맴돌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깊은 호흡 하나로 모든 감정을 가라앉혔다. 그날 밤 정하은은 다시 글을 썼다. 마지막 문장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적었다. 어떤 존엄은 박수로 완성되지 않는다. 어떤 명예는 훈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때로는 단 한 사람의 침묵이 모두를 일깨운다. 이름이 잊혀졌던 한 중사가 있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있었기에 오늘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그의 이름이 들렸던 날,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이 글은 조용히 공유되었고 어느 날 한 중학교 졸업식장 무대에서 교장이 낭독했다. 교장도 울었고 몇몇 학생도 울었다. 그리고 또 몇 달 후 어느 시골의 작은 도서관 벽면에 윤상호 중사 기념 전시 공간이 생겼다. 누군가의 제안이었고 동네 청소년들이 포스터를 붙였다. 사진은 그날의 1A 좌석에서 찍힌 것이었다. 고요한 얼굴, 다친 잇목, 그리고 말없는 눈동자.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저 어느 날 저녁 그는 혼자 마루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말없이 세상을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자신을 향해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그 말을 믿었다. 그 모든 시간이 필요했으며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처럼 그는 조용히 웃었다. 모든 희생이 메달로 남는 것은 아니다. 모든 기억이 기록으로 남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는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오늘 이야기의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의 침묵 속에도 깊은 의미가 있고 보이지 않는 헌신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특별한 것을 바라지 않고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 울림이 또 다른 따뜻함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은 언제나 드러나는 목소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용한 용기와 말없는 존중이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저희 채널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참여가 이 공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